대우조선해양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3년도 매출을 예측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4% 증가했고요. 스루풋 영업손실 39.7%가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의구심이라고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화 대우조선 합병 절차 한국 이유만 남아 한국경제 2023년도 3월 24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독과점 관계로 이해 당사자국들의 이 승인이 있어야 된 데에는 조선업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현대가 하던 것은 실패를 했죠. 중국하고 싱가포르 경쟁 당국이 이번에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EU가 좀 남았는데, 한국은 뭐 독과점 공정위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뭐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싱가포르가 했다 그러면은. 근데 EU가 문제예요. 전에도 EU가 반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튀르키예가 제일 먼저 승인을 했다고 하고요. 영국도 했고, 일본도 해줬고, 베트남도 승인을 해줬답니다. EU가 말썽이군요. EU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령군으로서의 한화가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제 주장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조 8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7.4% 증가했습니다만은 2020년도 7조 원 수준에는 엄청 많이 내려간 실적이죠. 그리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2.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는 원가회계상으로 아직 미실현 이익까지 이익으로 산출해내기 때문에 이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거를 제거한다 그러면은 영업실적은 더 안 좋았을 겁니다. 매출원가가 2.9% 올랐고요. 매출 총이익부터 이제 적자입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32.3%가 증가해가지고 영업손실 1조 6천억 원이고 전년도가 1조 7천억 원이고요. 5.4% 영업이익이 더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자, 원가 회계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제가 분석한 스루풋 회계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74.1%나 크게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매출 증가와 매출 재료비의 이런 대폭적인 큰 차이는 뭔가 특별 원인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거를 보면은 2021년도에 매출이 36.3% 하락할 때 재고도 34.6%가 동행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올해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진행하면서 좀 파악해 보도록 하죠. 결국 상식에 벗어난 어떤 매출 재료비의 증가인데, 그렇다고 원재료가 폭탄과 같이 상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스루풋 줄어들었고요. 스루풋율은 무려 30.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8.9%를 낮췄습니다. 결과 TOE 생산성은 0.3인데 계속 1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0.3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비율을 들어서 연초에 1억을 가지고 시작했으면은 2022년 말에 3천만 원밖에 안 남고 7천만 원의 현금은 어디로 날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서 2조 1,371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무려 거의 5천억 원가량이 더 손실이 더 많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슬프드 영업 손실이 39.7%나 더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것 역시 이 포괄 가공비 배후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공품이 7,27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지금 제공이라고 한다면은 배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수주한 거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계약자산도 5,900억이나 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두 개 합치면은 1조 2천억 원대 이상이 1년 만에 현재 ongoing 지금 건조 중이고 있습니다 하는 금액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난 거고요. 계약 자산은 요거 늘어난 만큼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4조 8천억 정도 한 데서 한 6천억 정도는 아직 미실현 수익으로 인식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4조 2천억 분이 실질적인 매출은 그것뿐이 안 났을 거다. 그러면은 적자가 더 크게 났을 것 같아요. 제공품의 대폭적인 증가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계약자산 증가보다 더 증가했다. 납기가 많이 밀리고 있을까? 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주 산업의 특징인 이 수주 잔고를 보면은 요것은 현대중공업과 같이 회계 기간이 좀 반영이 됐는데 이 수주 총액을 전기 2월 수주 잔액에서 금년도 신규 계약액, 수주 계약액 요걸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요게 조금 좀 미진합니다. 어쨌든 이 기납품액이라는 게 이제 연결 현대중공업이 연결 기준으로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하면은 한 1182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뭔가가 이 오차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뭐 저기 현대중공업을 좀 따라간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게 좀 또 좀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거의 33조 수주잔액인데 27조 8천억이니까 이 대우도 수주 잔고는 웬만큼 가지고 이 넘어간다. 하지만은 현대중공업이 한 9조 정도 했죠. 그러면은 이 수주잔고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매출을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 이 납기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무슨 원인이 있겠냐 그러면 이미 상식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작년도에 건설 그러니까 이 민노총 아새끼들이 파업을 일으켜 가지고 이 건조를 많이 못 해 가지고 공정이 중단된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진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관 현대만 같이 해라라고 얘기는 하고 싶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원재료의 매입액 이렇게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현대중공업과 같이 이 조선업이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일반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네요. 그래서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39.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8.9%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2조 8천억 원대로서 21.7%를 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공 비율이 37%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렇다면은 원재료가 63%로 크게 증가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또 대폭적으로 상승했을 것이라고 또 2차 추론도 그렇게 이제 추론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 비율이 49% 했다가 63% 했다가 37% 했다가 요거 좀 이상합니다.
제조업이란 것은 이렇게 굴곡이 심해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 놓고 가공비를 3조 5천억이나 해놓고 그다음에 이 매출은 팍 줄었던 거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좀 가공비는 줄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굴곡이 심한 것은 뭔가 그 매우 그 불안한 공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회계 투명성까지 의구심을 또 자아내게 하는 하나의 단서이기도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계약 자산의 증가액 때문에 대부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2단계에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해더라도 최종 3년 연속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2단계에서 불명확합니다. 현대중공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중공업은 그런 게 없는데 대우조선만 왜 이런 게 나오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아주 이상하게 엉뚱한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2020년도에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금이 6,700억 나갔다면은 재고가 6,700억만 증가하면 되는데 무려 1조 6,573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거의 9,871억 원, 1조 원가량이 갑자기 어디에서 증가했다 이게요. 하늘에서 재고가 굴러 떨어졌어요. 평가 손실 금액을 일반적으로 추가로 더하게 되면은 가감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요게 차이가 3,537억 원이었는데 그 평가 손실액을 가감하면은 이게 줄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똑같은 산출 방식으로 하면은 1조 2천억 원이 어디에서 아무 돈도 투자를 안 했는데 1조 2천억 원에 뭔가 재고 자산이 증가가 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 자산의 증가와 그 다음에 그 제공품의 증가가 딱 1조 2천억 원 정도 되잖아요. 두 개 합치면은. 자,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요. 이게 1조 2천억 정도의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자산의 증가액도 또 틀려요. 현대중공업 일치했죠. 2022년하고 2021년. 자, 이런 계약 자산도 틀립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하고도 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9천억 원이 나갔는데 장부상으로는 5,900억 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은 3,100억 원의 어디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재고에서도 안 맞고 계약자산에서도 안 맞고 이렇습니다. 상황이.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8천억 원대가 나갔는데 12.3% 증가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를 173명 줄였고요. 2020년에 비해서는 이제 2021년도에 많이 이 직원들을 해고를 했죠. 근데 이제 평균 임금은 이제 이 9,300만 원으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직원들을 한 500명 가까이 이 해고할 때 이 평균 임금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또 파업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파업과 관련해서 국정원, 창원, 가첨단, 대우조선 파업 관여 수사 중 3월 7일자 뉴스가 이런 게 나왔었고요.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지금이라도 입법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배조영 한국리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이 기고를 또 이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우조선이 적자폭이 더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노조 파업 때문인데 받을 돈은 다 이렇게 9,300만 원어치 받아 처먹으면서
그 회사는 망해도 자기들만 살면 그만이다. 결국 회사가 망하면은 자기들도 일자리가 없어질 텐데 이 공생할 생각을 안 하고 이 대우조선 파업을 강행한 애들의 심리는 에, 국가 전복을 위하는 간첩 세력과 같은 마음하고 똑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죠. 그래서 해당 그 검색해 본 내용이면은 이게 여기에 그 뭐 요렇게 그 자기 스스로 이 안에 갇혀서 투쟁한다는 얘기인데 유채한 금속노조 거제 조선 하청지의 부지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말끔하게 생긴 얼굴 그 다음에 이 손을 보면은 이거 노동자 손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이 사무 근로직 그 손 같습니다. 노동자의 손이 이렇게 이쁘장할 리가 난 없다고 봅니다. 뭐 작업복은 입었지만은 맨발레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사 망하라는 짓인 걸 하고 있는 거죠. 뉴스 타파라는 데는 얘네들을 옹호하는 뉴스 기사를 낸댄답니다. 그리고 이 8월 24일 옥포조선소 앞에서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앞서 파업을 종결하면서 합청 업체들과 합의한 대로 정규직으로 좀 전환해달라. 저희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대우조선 파업은 사실상 정규직 직원들의 파업이 아니고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의 파업이었던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인데요. 2.4회전에서 1.6회전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022년도에 회전율이 2.5회전인데 1.6회전이니까 제대로 작업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죠. 스루풋 또 30.88%나 팍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갭이 큽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향이면 일단 분석 경험상 어, 투명회계 가정은 세웁니다마는 입증 개연성은 되나 앞선 검증 불가의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면은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를 다 패스를 못했거든요. 제공품의 대폭적인 증가는 원자력 가격 상승과는 별개의 공정 측정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도 0.4, 그러니까 0.6은 놀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년 동안에 6할은 놀고 4할만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하고 제품 가격 추이는 이게 뭐 현대 할 때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배를 만드는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철강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이제 매입 비중은 어림셈입니다. 가중 평균으로 봤을 때 23.8%가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요. 제품 가격은 11%가 됐으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는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딴 데서는 한 원재료 가격이 한 7점 몇 프로 정도 상승한 거로 되어 있는데 대우조선만 23.8%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구매를 하면서도 뭔가 비싸게 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죠. 구매하면서도 투명하지 못한 구매를 하면서도 뭔가 해먹는 거 아니냐. 구매 직원들이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요거는 뭐 이게 철판 그 다음에 뭐 섹슈얼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인트도 여기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상승 압박률 보다는 이 제품 가격이 좀 낮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좀 더 논리적 도구로 좀 표현해 보면은 충분 조건으로 if 만약 뭐뭐 하되면 then 그러면은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자, 포괄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풋률의 하락 순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입증.
원재료 가격 급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 어림셈으로 데이터 확인은 된다. 이렇게는 얘기가 되지만 이 전 단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은 그 1,000원짜리 변호사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검사 입장에서 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러니까 반증을 위해서, 거꾸로 투명회계를 반증하기 위해서 유죄 판결을 위해 가지고 증거를 더 추가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증거를 찾는다면은 제공품과 계약자산의 공정 측정의 전문가의 증인을 저는 확보할 것이다. 사실 부풀린 게 너무 많시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아까 현금 흐름표에 갑자기 그 현금이 안 나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1조 2천억이나 증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몇천억도 아니고 몇백억이라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조단위 분식회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논리 추정에 앞서 회계 투명성 3단계가 이미 투명성이 없지 않소 라고 강하게 유죄 판결을 유도하는 그런 검사의 그걸 뭐라 그러나요? 구형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 이거죠. 이번에는 변호사 입장이 아닙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뭐 큰 금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손실은 7,689억 원의 현금 순손실이 났습니다. 전년도 마이너스 4%에서 39.2%로 크게 증가를 했죠. 채권자한테 돈을 일부 630억 원 갚았습니다만 투하 자본이 매우 팍 떨어졌기 때문에 67.2%로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가 떨어졌으니까 50% 이상이면 이미 경영권 방어선은 무너진 건데 2022년도에 와서 드디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질 게 뻔하니까 한국산업은행이 하나한테 빨리 가져가세요. 싸게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 하나가 인수하면은 대대적인 어떤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종 1조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이 현금 측으로 보면은 빤하게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현금으로 1조 원을 잃었는데도 원가 회계 이익으로는 그렇게 손실이 적게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루풋은 이미 이익이 영업 손실이 더 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금 재무지표로 보면은 분식회계를 했다는 생각이 이렇게 방증해주는 자료로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금 상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겠냐 그러면 아까 4조 8천억 했는데 2022년이 한 8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4조 원 정도 더 매출을 일으켜야 간신히 어떻게 영업 이 손익분기점을 나타내는데, 재고를 또 25% 증가한다면은 가만히 앉아서 재고 이익이 미실현 이익을 앞으로 땡겨와 가지고 한 8,894억 원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8조 7천억 원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만은 4조 8천억 한 대가 빨리 그동안에 밀려있던 제공품과 미청구공사를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빨리 끝낸다 하더라도 제공품을 줄이고 미청구공사, 그러니까 계약자산을 25%를 줄인다면은 원가 회계는 1조 원 적자를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아주 맹점인 것이 예시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항상 보여드리는 거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스루프 관점으로
손익분기점을 그 예상을 하면은 운영 비용이 10% 줄인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무려 13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켜야만이 손익분기점이다. 스르풋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4조 원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요. 그런데 아무리 현재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용 빼는 재주를 굴려봐도 14호전을 할 방법은 없고 지금까지 그 근거로 해가지고 생각을 그 예측을 해보면은 8조 1천억 원대뿐이 못한다 이게 원가백에는 8조 원 하면은 좀 된다고 그랬죠. 자, 이 갭이 너무 큰 것도 왜 이렇게 갭이 크게 나오는 것도 제가 그 알고리즘 산식을 잘못 만들었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원가 회계의 결산 내용이 분식회계이기 때문에 예측도 그 아주 그 다른 방향으로 곡해하게 나오게 만들 수 없는 거죠. 그 백데이터들이.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갭이 클 수가 없습니다. 8조 원 대 14조 원이라는 게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원가 회계는 8조 원 하면 된다니까 8조 1천억 원을 해도 9,500억 원이 그 적자로 예상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는. 그러면 8조 원으로 한다 그러면 1조 원의 적자가 또 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자, 흑자를 내기 위한 그 매출액을 얼마까지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2.8회전까지 올린다. 지금 2022년도에 1.6회전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은 73.1%나 지금 미결돼 있는 제공품과 계약 자산을 빨리빨리 어떻게 경영혁신을 해서 생산 공정 잘하고 협력업체들이 협조를 잘해서 심야 작업까지 해가면서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 이 수주 잔고도 밀려 있는데 빨리 밀어낸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성공한다면 매출이 13조 8천억 원이 됐을 때 한 400억 남는 거로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제가 14조 원 정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14조 정도는 해야 이익이 날까 말까 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을 개선을 못하고 그냥 그 오히려 그 이 재고만 줄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8조 원 계약한 상태로 1조 원 그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화두를 던지고서 좀 이 장을 마치면서 위에 있는 대로 수주 잔액은 확보하고 있으므로 매출을 획기적으로 추가 인식할 수 있는 공정 완료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CEO나 관리자로 갈아치워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거꾸로 올랐어요. 그래서 장부 가격 대비 그 이 손실을 봐가지고 투하 자본이 팍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가격 대비 400%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가가 부풀림 현상이 일어났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 인수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거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한번 몰리면은 계속 몰리는 그런 현상, 이런 거 아니겠느냐. 주주는 뭐 변함없이 이렇게 지분을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아니 하나은행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그 적자 덩어리의 대우조선해양을 빨리 한화한테 싸게라도 넘기고 싶겠죠. 아니면 비싼 가격에 어떻게 또 넘길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중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해서라도 이익이 적게 난다는 것을 그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1조 원대 이상의 어떤 갭이 있는 그런 분석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비의도적 에러가 아닌 의도적 손익 조작 작업이었다. 이것은 워렌 버핏 옹이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의 수치를 대우조선해양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